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2번째 페이지, 역사 속 다양한 직업, 그 안의 인물들을 소개해주는 역사 헤드헌터, 나의 완벽한 역사 선생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궁 안에 있는 궁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선생님께서 또 역사 헤드헌터답게 궁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궁녀와 더불어서 궁궐 안에서 쌍벽을 이루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궁녀는 기본적으로 좀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여인이라는 의미도 조금 있고, 또 조선시대 사대부들 기준으로 보면은 뭔가 궁녀가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알이라고 해서 이제 싫어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여자가 뭐 정치에 간섭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좀 멀리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궁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왕의 측근에서 비서로서 또는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도 했었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왕 옆에서 시위를 하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궐 안에는 여성들이 많으니 예. 그 여성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존재. 남자 존재? 그렇죠. 남자이지만 그렇지만 또 여성도 아닌, 그러니까 제3의 성이라고 보통 불렸던 존재들이 필요했는데요. 네. 바로 그들이 이제 거세를 하고 이제 궁궐 안에서 일을 했던 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환관에 대한 기록은 뭐 신라 때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환관이 제도화돼서 궁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형성된 것은 고려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는 환관제도의 완성은 이제 조선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예. 대체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좀 익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환관제도 자체의 시작을 이제 뭐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 뭐 그리스나 로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시아 쪽을 놓고 보면은 중국이 거의 최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환관을 떠올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십상시? 그렇죠. 한나라 네. 말에 십상시도 있고, 진시황의 눈을 가렸던 환관 조고, 아, 예. 예, 그래서 이세 황제를 올렸던, 예. 이제 이런 어떤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에 끼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바다 건너 일본에는 환관이 없거든요. 아, 일본은 또 환관이 없어요? 예, 궁정이라고 하는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조금 눈에 띄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환관을 가리켜서 이제 환자, 뭐 그다음에 이제 거세했다 그래서 화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직업군으로서는 보통 내시라는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거든요. 내시. 예. 그렇죠. 이거 써도 되는 표현이죠. 써도 되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라는 게 안내장에다 모실 시자니까, 네. 궁궐 안에서 임금님 측근에 있는 존재들을 내시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예. 내시는 이 좀 중요한 비서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했어요. 아, 왕 측근에서 귀족들이 네. 비서 역할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돈중, 김부식의 아들이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무신 정권을 일으키기 직전에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가 그때 내시였었거든요. 김돈중 내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시였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세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겠지. 예. 그런데 이제 점점 고려 중후기로 흘러가면서 그런 측근으로, 그러니까 귀족들이 나서질 않기도 하고, 또 왕으로 볼 때 뭐 비밀리에 나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세된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내시직을 맡아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때는 내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세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고려 시대는. 고려 시대는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조선 시대는 처음부터 제도를 아예 이제 그 성기능을 상실했던 남자들로 가득 채워서 내시부를 만들게 되고요. 네. 정원도 140명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종이품 처선부터 시작해서 끝에 종구품 상원까지 네. 140명의 정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다 보면 정원보다 많아서 한 300명 안팎의 궁녀도 많았을 때는 한 4,500명 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합쳐서 한 8, 900명 그러네요. 정도가 조선 중후기에는
이제 궁궐 안에서 이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왕 옆에 붙어서 좀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하는 내시 개념의 환관은 좀 조선 시대에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셨지만 환관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제 스스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환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까? 네, 환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남자로서 성기능을 상실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보통 하나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네. 고자라는 표현으로 되는 인물로 이제 채워지면 이제 그게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좀 그 기능을 상실했던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형벌인가요? 형벌인데 네. 이제 그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형벌이에요. 아, 중국에서는 예,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지? 사마천. 아, 사마천이 궁형을 네, 당했습니까? 궁형을 당했어요. 몰랐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마천의 말년 직업은 환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자신이 역사책을 쭉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라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엄청난 아픔을 이겨내고 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작이네. 어떤 궁형을 받은 어떤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환관으로 이제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 사고를 입어서 네. 성기능을 상실하는 아.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수급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저 환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는데 십상시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뭐 명나라를 통해서도 보면 환관하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네, 존재였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환관의 우두머리를 태감 그러는데 이 태감이 되면은 거의 어지간한 정승보다도 재상보다도 높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인기가 조금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하냐면 나 스스로 몸을 훼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네. 네가 우리 집을 살려야 된다 네. 하면서 아들을. 아, 멋모를 때, 어릴 때. 그렇죠. 그다음에 형이 동생을.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기능을 상실해서 환관의 자격을 얻고 궁궐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예, 예.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중기에 환관이 이제 이렇게 쭉 채우다 보니까 한 1,500명 야. 정도가 부족했던 것 아, 같아요. 부족했다. 아, 예. 네, 그래서 방을 내렸는데 10,000명이 모인 겁니다. 아, 인기 직업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2만 명이. 그러니까 3,00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2만 명이 지원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원 외로 1,500명을 더 뽑아서 더 뽑아요. 4,500명을 뽑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 가족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자기 스스로 몸을 훼손해서 이제 환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런 어떤 직업을 갖는 사람이 인구수도 부족하니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조선에서 이 환관들에게 허락해 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네 후임을 네. 네가 데리고 와라. 너의 후임을 어디서 데려와요? 수급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저기 네. 그 지금 성기능을 할 수 없는 예. 아이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환관들한테 알아서 찾아와라.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 맡기는 걸 되게 세련되게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 네. 양자를 둬라. 아, 환관에게 양자를 두게 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환관이 아버지네요. 환관. 양자를 두게 되면은 예. 그 양자의 조건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성기능을 훼손한 남자 아이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환관이 양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네. 조선시대의 입양자 제도에 따르면은 네. 만 3살이 되기 전에 입양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아들 자격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3살이 넘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 분배해서 손해를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환관들에 대해서는 네. 그거를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한 6, 아. 7살의 양자가 돼도 네. 너는 그냥 이 사람의 아들로서 그 모든 재산을 인정받아서 규제 완화 내지는 특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선시대 환관들이 양자를 두게 되는데 아, 그렇구나. 문제는 네네.
조선시대 이제 소시는 전계는 양자가 없어요, 사실은. 아, 일반 양반들도. 네. 후기에 이제 양자 제도가 생기는데 네. 이 양자 제도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를 잇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대물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박씨면은 네.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찾습니다. 양자 제도를. 아, 그래요. 뭐 형님, 동생, 뭐 아니면 삼촌 누구 네. 해갖고 쭉 찾아서 네. 그 집에 한 명을 우리 집 대를 이읍시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집안에서 양자를 구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이씨면은 뭐 예를 들어 전주 이씨면 전주 이씨 네. 아들이 이제 양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 고자를 구할 때는 네. 그걸 다 아, 쉽지 않겠지. 쉽지 않죠. 찾는다고 바로 나오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기존에 있었던 그 전주 시에서 찾아야 되는. 전주 이씨가 찾아야 되는데 네. 없으면은 저희 김씨에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 이 집의 양자 시스템 뭐냐면 네. 아버지는 김씨여도 아들은 이씨, 또 아버지가 이씨여도 아들은 김씨인데 예. 이걸 임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건 좀 파격이네요. 그렇죠. 유교국가에서. 예.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관이 스스로 환관을 계속해서 유입해 오는 방식으로 야. 양자 제도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업도 물려주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관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한 20살 정도 되면은 네.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환관 궁녀들은 다 천민이라 그랬잖아요. 네. 환관도 천민인가요? 환관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역시 귀해서 그런지 네. 구분하지 않아서 천민도 되고요. 평민도 되고 아, 열어줬어. 정말 드물지만 양반도 양반도 있었나 보네요.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환관의 모습들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질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 환관의 주 업무는 뭐였습니까? 환관의 이제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감선, 전명, 그다음에 수문, 소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감선은 음식을 살피는 것. 아, 그다음에 전명은 왕과 왕실의 어른들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것. 수문은 궁궐을 지키는 것. 아, 궁궐 지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소재는 이제 궁궐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궁궐 자체를 관리한다는 의미. 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환관이 하는 역할들은 궁녀들이 하는 역할들과 더불어서 궁궐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딴 거 몰라도 수문은 무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무인들이 하지만 네. 가장 측근의 네. 호위는 내시들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시하면은 목소리 작고 고개를 이렇게 숙인 네.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깨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유는 네. 임금님 앞이어서 그래요. 아, 예. 임금님이 저쪽으로 가고 네. 퇴근할 때 네. 그때면 이게 쫙 펴지고 아, 키가 이렇게 한 160, 170 정도 되던 분이 170, 180은 아. 확 늘어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항상 임금님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퇴근한 내시를 잘 안 보여줘서 그래요. 아, 네, 아주 근무할- 의기양양하군요. 그렇죠. 퇴근할 때는. 예. 왜 덩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성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바로 약 떨어지는 것은 아, 그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목소리도 상관없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환관들을 가리켜서 왕의 측근 또는 왕의 심부름꾼 또는 음. 궁궐을 지키는 이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환관이 이제 다른 나라 환관에 비해서 몇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막 권력에 깊숙이 침투하는 환관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고려 조선의 환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똑똑해요. 아, 고려와 조선 모두. 네. 아, 예. 이 환관들이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똑똑했던 이유를 보면은 이 환관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기도 했었겠습니다만은 네. 궁궐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1년에 4번 시험을 봅니다. 아, 시험을 봐요? 네. 성취도 평가 같은 성취도 건가요? 평가를 보는데 네. 환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서 그다음에 뭐 소학 이런 유교 경전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건가요? 필요한 소양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하다고 좀 봤던 왕이 봤습니다. 명을 전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필요할 것 글자도 같- 알아야 네.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떨어지면 뭐 그냥 나 승진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사설을 강독을 시켜서 만약에 통과를 하면은 근무 일수를 추가 이틀을 줍니다. 아, 추가 이틀 한 걸로 주는 거예요. 휴가? 예, 아니 근무 일수. 아, 근무일수를. 근무 일수를 채워야 승진이 가능하니까. 아. 그리고 약통이라 그래서 통과는 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 하루를 주는 거고요. 어.
조통이라 그래서 이거는 통과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애썼어라고 하면 반나절을 이제 그 추가로 근무일수로 줍니다. 약간 작년 저 한국사 수능이 약간 조통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논어를 물어봤는데 아예 대답을 못해요. 예. 이게 이제 불통이거든요. 이러면은 근무일을 3일을 삭제를 시킵니다. 그럼 뭐 승진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승진이 예. 어려우면 계속해서 동료들 올라갈 때 떨어지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식을 뭔가 체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계속해서 환관들을 계속해서 살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무슨 계속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네. 통제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환관이 자체적으로 세력화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도 했다는 점.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더불어서 환관들이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전들을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은 거기에 끼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것들도 예.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중국 환관들에 비해서 조선의 환관은 뭐 정치적 힘이 그렇게 뭐 크진 않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힘이 아예 없었나요? 뭐 그래도 드라마에서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던데요. 뭐 예. 드라마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왕의 남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광대를 궁궐 안으로 데려왔던 분이 장항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상선이라는 역할을 예. 하게 되는데 네. 상선이 이제 환관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인 종 이품 벼슬인데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은 왕의 측근으로서 비서 역할을 한다면 또 다른 한 명은 수락관을 모두 관리하는 도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실은 그 밑에서 왕과 승지 사이에서 문서를 전달하는 승전색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승전색. 네, 이 승전색이라고 하는 색은 사실은 하급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급 관리지만 승지들이 문서를 써서 보내면 그거를 전달 받아가지고 왕에게 올리고요. 네. 또 왕이 전달하는 내용을 받아서 승지에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승지들이 궁금한 거예요. 네. 임금님 표정이 어때? 임금님 반응이 어땠어? 이거 지금 올려도 될까? 미리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새 임금이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맞아. 뭐 결제 받을 때도 부장님 기분 좋을 때 해야. 계속 요즘에 예. 지금 그 궁궐 안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세금 감면하는 내용 하면 안 좋아하실걸요? 이게 권력이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권력이 조금씩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뭐 하나 문서 올리거나 아니면 명령을 전달받으려고 할 때 뇌물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제도 속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권력을 누리는 존재가 생기는데 예. 이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승전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세손을 가르치고 세손을 옆에서 보양하는 상선이 내시가 있다면 네. 그 내시가 자연스럽게 그 세손이 원자가 되고 원자가 다시 왕이 되면은 네. 권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가장 믿는 그렇지. 사람이 저 환관 어렸을 때부터 왕의 손주를 가르치는 역할도 있었어요. 그렇죠. 옆에서 이제 보양을 하지만 예. 이제 보양을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싫잖아요. 그렇죠. 좀 네, 이렇게 근데 옆에서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어르고 달래면서 편하게. 편하게 해줬던 그 내관에 대해서는 굉장한 호감을 가질 그러네. 테니까 왕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세자가 되고 그다음에 왕이 되면은 굉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은 그러네요. 만들어져 있으니 이제 이들이 어떤 윤리적인 감정을 갖고 네. 움직이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역시 환관이 합니다. 그래요. 네, 야. 내수사라고 해서 네. 그들이 이제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왕실에서는 일부 재산을 환관들한테 넘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재산 관리에 굉장한 혹독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왕실의 재산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이 처음 일어날 때 갈대밭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갈대를 잘라다가 뭔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갈대밭이 왕실 소유예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제 환관들은 궁궐 안에서만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왕실 재산이 있는 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닷가라든지 네네. 이런 곳, 그다음에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굉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진짜. 어떤 역할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좀 굉장히 의외의 정보인데요. 환관의 가족 제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양자를 드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양자를 드리는 거는 뭐 중국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에서는. 아, 중국에서는. 네,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가 조조 환관의 아들이죠. 한관의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조조 아들이 있거든요. 아, 조조는 예, 건강. 그리고 조비도 네,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환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른바 그냥 그 말 그대로 좀 그 부와 명예를 살짝 얻기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갔다 정도일 뿐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에서는 그 환관의 아들이 되려면 일단 그 스스로가 이제 고자가 되어야 되는 네,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네.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환관이 부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환관은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가족 제도를 꾸릴 수 있는 건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내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어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고로든 네.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든 고자가 되면은 네. 집안 사람들이 멸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어렸을 때 어쨌든 사고로 이제 성기능을 잃고 환관이 됐는데 우연히 궁궐 안에서 숙부를 만난 거예요. 네. 환관이. 예. 삼촌 이러고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 모른 척 하나 설마? 근데 날 아는 척하지 마라. 아.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환관이 되었다거나 어떤 고자가 되었을 때 멀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가문의 컸기 때문에 수치 그래서 취급을 결국은 받았네. 그 가문에서 쫓겨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관들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환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한 70세. 아, 그래. 저희 그 배웠었어요. 네. 저희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 이낙준 선생님이 나오셔서 정관 수술의 역사편 한번 참고해 보세요. 환관은 오래 살았다고. 맞습니다. 예. 조선에 그러니까 양반들이 한 50세 안팎까지 살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왕이 46세, 47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네. 환관들은 지금 남아 있는 양세 계보를 분석해 보면은 평균 70세, 오. 100세 이상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장수했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었지만 뒤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같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오래 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환관이 궁궐 안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또 왕이 죽으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옆에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네. 작용이 되면서 네. 그래서 조선에서는 왕이 주도해서 네. 이 환관이 가족을 갖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환관이 부인이나 양자를 가진 뭐 비율 뭐 이런 것도 좀 기록에 남아 있나요? 네, 그건 이제 그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양세계보라는 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양세계보. 이 양세계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 환관과 관련된 그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양세계보가 이제 양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기를 양자에 그다음에 세상세자니까 자식을 받아들여서 족보를 이어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관과 성씨가 확인된 311명 가운데 129개 성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 성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아버지와 2명, 3명만 성씨가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는 얘기는 예. 입양했던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와 네. 그 집안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그러네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부인과 아들 모두 없는 환관이 한 11% 정도가 되고요. 11%만 네. 혼자였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명의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69%, 그다음에 두 명의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19%, 그다음에 세 명 이상의 양자를 드린 경우가 한 1.2%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 90% 정도는 부인을 뒀어요. 두고 있었다라는 야.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환관의 가족 비율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 부인 될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신체 생물학적으로 대를 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부족한 점을 다른 것들이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제 재산. 좀 고수익 직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아. 환관에게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궁녀들하고 다르게 일단 네. 풍계가 정해져 있었고 일정한 그 녹봉이 내려졌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부수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당대 관료들에 비해서 많게는 서너 배 이상의 재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당대 관료들이 굉장히 좀 덜 받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봉 자체를. 네. 어쨌든 그걸 갖고 생활을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으니 그걸 매년 쌓아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넉넉한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거기가 뭐 아들도 있거든요. 양자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스스로 또는 어떤 또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부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종 때 상소문이 하나 이제 전해지는데 네. 자신의 딸을 환관의 부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비판성 상소가 올라가기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대부들 역시 관료들 역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환관이 가족을 가질 수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대부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환관의 가족이라고 해봤자 그 부인 양자. 그다음에 양자인데 만약에 이 환관의 가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이 환관은 누구에게 가냐면은 네. 자기 원래 가족으로 갑니다. 좀 멸시를 당하긴 멸시를 했지만 당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 처음에는 멸시를 해서 보냈지만 네. 부를 가져오고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죠. 이 가족과 결탁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놓으면 네. 오히려 그냥 그 정도의 네. 작은 규모로 그냥 저기 네. 어떻게 보면 만족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위 그다음에 직을 네. 유지해 나갈 거라고 봤는데 네.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더 바라는 게 어떤 많아질 수 가문이 있다. 급부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왕이 처음에 고집을 해서 가족을 만들어 놓긴 했으나 네. 뭐 그걸 그렇게 또 반대할 처지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황관들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쭉 부인 두고 그다음에 아들을 두는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대신이나 왕과의 그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어떤 조선의 환관들은 정치적 입김이 좀 덜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넉넉한 샐러리맨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안정적인 뭐 CEO 이런 거 원하지 예, 않는다. 결정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환관의 모습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게 조선에서는 좀 특이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과 높은 샐러리는 저도 갖지 못한 건데 좀 그렇기도 부러운 면도 하지요. 있네요. 자, 이제 마치면서 조선 역사에서 환관이 가졌던 어떤 의미, 중요성 짚어주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환관 제도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낯설기만 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직업군이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환관 제도 자체는 첫 번째는 이제 왕의 욕망. 그러니까 왕이 궁궐 안에 수많은 여성들을 두었는데 그 여성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존재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체 기능에 일정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차별했던 의식. 이게 그렇죠. 또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직업군을 갖도록 강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우리가 바라볼 때는 버려야 될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런 어떤 개념들이라고 본다면은 네.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환관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또는 고려 때 있었던 환관들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애환, 그다음에 그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면서 늘 음침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뭔가 모략을 꾸미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만 그려지기보다는 네. 조금 유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직업군으로서의 환관을
생각해 보시면 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잡 시리즈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편은. 예, 여기까지. 지난 시간 궁녀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의 환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